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3.1절이 되었습니다. 3.1절은 얘들아 어떤 운동이 일어났었던 날이야? 하민운동이요. 그쵸. 3.1절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었던 대규모의 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오늘날의 3.1절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 뜻깊은 3.1절에 여러분들 다 피곤하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개학 준비다 뭐다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먼 발걸음으로 찾아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친구들 인원수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가장 마지막에 나눠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오후반 친구들은 선물 먼저 나눠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물이 교재예요? 선생님이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광복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거든요. 오늘 수업에서. 그래서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속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요 속보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소포 세트가 되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무엇을 하셨죠? 이도 1호 국립 사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 나쁜 사람. 일산의학 체결을 주도했었던 그치? 을사늑약이 뭐야? 제2차 한일협약이었었잖아. 그치? 1차 한일협약 봐봐 순서대로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포츠마스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아예 국제사회에 조선의 이 종주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배권을 인정받고 나서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이후에는 이 억울함을 우리가 알리고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을 비밀리에 파견해서 이 억울함을 알리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준 선생님은 지병이 도지셔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이미 한반도 내 조선 내에서는 일본인들이 재판을 했어. 헤이그 특사에 대한 재판을 해가지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벌석 재판 결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 상태라서 본국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1907년 우리 당시 한국의 왕, 조선의 왕 누구였습니까? 고종이었었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다는 이유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순종을 즉위한 후에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이라고도 불려지는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주권을 점점점 상실을 해가게 됩니다. 특히 정미 7조약의 내용 중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였어? 우리 경찰권 뿐만 아니라 이후 군대까지도 완전히 해산되었었죠. 그렇죠?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다라는 것은 얘들아 나라의 상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고급 관리를 임명하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을 제정하는 것들은 다 일본 통감으로 정한다. 근데 그 통감이 누구였어? 우리나라의 통감 정치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어?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됩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국주의의 팽창을 막고 진정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다른 나라의 이권을 침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한 이 소포 세트와 그리고 여기 광복에 대한 소포 세트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광복 소포 세트랑 그리고 안중근 동포에게 고함 소포 세트 중에서 선생님 저는 광복절 기념 소포 세트를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 네, 광복절 한 분, 두 분 또 손을 들어야 드려요. 네, 두 분 또. 다 안중근이신가요? 네. 안중근. 목표. 시원하. 중근이랑 좋아. 그럼 안중근 소포를 받겠습니다. 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포를 나눠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중근 소포를 뜯어본 친구들 내용 구성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안중근 선생님의 이 손 모양을 나타낸 볼펜이랑 그리고 뒤에는 책갈피예요. 책갈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메탈 스티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해가지고 카드 엽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포에게 고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귀감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포에게 고함 또 한편에 이제 엽서가 이렇게 더 큰 버전으로 있습니다. 또 여기 태극기는 이제 오전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태극기 보이시죠? 보면 오늘날 지금 저기 걸려있는 태극기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쵸?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당시에 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국기 위에다가 태극 무늬와 건공감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독립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국기에다가 이렇게 그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동포에게 고함 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혹시 선생님 저는 광복인데 광복 뜯어봤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광복 친구도 한번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쌤 이제 광복이죠? 올려주세요. 네. 네, 광복 친구들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게 광복 친구들한테도 요 안중근 선생님의 메탈 스티커 들어 있습니다. 구성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한 윤동주 시인의 시와 같이 해서 여기에는 이제 태극기 더 작은 버전과 큰 버전이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의 시죠. 그리고 시에 대한 엽서 같이 이렇게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 친구들은 동포에게 고함이 아닌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같이 한 부가 들어가 있네요.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까지가 2권 들어 있습니다. 2권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여기 책자에는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 그러니까 유고시집의 내용이 초편,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성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야심차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상장도 함께 배부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겨울방학 역사특강에서 이제 꾸준하게 테스트 점수 우수한 성적으로 꾸준하게 통과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사 친구들만 오늘 수업에서 수료를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시간에, 그리고 이제 세계사는 세계사 시간에 하는데요. 우리 한국사 테스트에서 꾸준하게 테스트에 통과하고 과제에도 성실하게 임한 천주원 학생한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겨울방학 한국사 역사특강에서 꾸준하게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과제에 참여했었던 배예린 학생한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있겠지? 네, 이렇게 먼저 나눠드려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났어요? 예? 상상서에서 끝났어요? 한국사 친구들은 이렇게가 끝인데요. 더 없어요? 네. 근데 세계사 아니가 저 있죠 순서에 저 있죠. 너무 실망인데.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진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연표는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일제감정기 파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파트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기 따로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요, 필기 노트에다가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업 전에 꼭 할 말이 있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저 배가 네, 알겠습니다. 1910년 한일 경합조약, 그렇습니다. 경술국치 몇 월 며칠이었죠?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피탈당한 그 6월 치욕을 10일 8월 24일 29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당시 이제 이완용과 이완용이요? 네, 학부 대신 이완용과 그리고 상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시 마사다케가 함께 체결을 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일제감정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제감정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감정기는 얘들아 1910년, 1920년, 그리고 1930년과 1937년 별로 통치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통치의 양상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통치 체제가 변화하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한국사 특강을 수강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1910년과 1920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일제감정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좋아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자, 1910년부터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가 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이권을 침탈을 하고 내정에도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10년대의 통치의 양상은요, 일단 일본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게 처음이었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무력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탄압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단 통치였습니다. 무단 통치. 그리고 1920년에는요, 조선인들도 하나니까 무섭네. 알겠어, 너희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문화통치야. 하지만 문화통치는 진짜 이름만 문화통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준 게 맞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통치의 다른 이름은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는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우리의 정신, 민족의 뿌리와 얼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정책이야.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내양 일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외양 일체론이 죄송합니다. 내선 일체론.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의 조상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선과 일본의 조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성씨까지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이 성씨를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일본식 성씨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정지성 학생이 아니라 야마모토 지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준서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카무라 준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뿌리를 나타내는 성을 바꾼다라는 거, 창씨개명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었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1937년에는요, 일본이 본격적인 정복 활동, 제국주의 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군국주의를 토대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행했었던 정책은 병참기지화야. 병참기지화.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둘 다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 한반도 조선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병참기지화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나누어가지고 보면 되고, 이 이후에는요, 선생님, 사실 병참기지화 이후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단 말이야.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적, 그러니까 노동력과 그리고 정신대 뿐만 아니라 위안부 만행까지 이렇게 일어났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었던 이유는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이 되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추축국이었었던 일본이 결국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에 이제 패전국이 되고요. 국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제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국력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에 했었던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나라에 깊게 뿌리처럼 박혀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는 192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진적으로 70년대, 80년대 이제 가속화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쵸? 무단 통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무력으로 탄압했었던 시기고, 대표적인 정책은요, 헌병경찰제입니다. 헌병경찰제. 선생님, 헌병경찰제가 뭐예요? 경찰은 경찰인데 헌병이라는 거, 군인 경찰이 이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냥 보통 경찰이랑 군인 경찰이 있어. 누가 더 무서워? 당연히 군인 경찰이 무섭겠지. 근데 심지어 헌병 경찰제 이제 경무총장 같은 경우 이 경찰의 업무를 본다고 하면, 오늘날의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그리고 조서를 쓰는 것까지가 경찰의 업무잖아. 그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여기까지가 경찰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사법기구인 검찰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검찰과 이제 판사,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하는 것들은 그 죄인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치?
죄가 없다 있다를 입증을 해내는 것이잖아. 그치? 그럼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면 형이 집행되죠. 우리는 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근데 헌병경찰제는 경찰이 직접 범인이다 잡아요. 체포를 해요. 그리고 그 즉시 무엇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심판. 그렇지. 너 죄는 이런 죄야 라고 하면서 재판도 하고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인 태양령. 1912년 조선인 태형령이 실시가 되면서 조선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조선 사람들은 때리겠다. 태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강력하게 탄압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모두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당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런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대. 그럼 우리의 자치권 인정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인정하지 않았지. 그런데 나름대로 중추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중추원은 조선인 자문기구였어. 우리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였는데, 근데 이제 중추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친일 세력으로 제약을 두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추원을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 그 말은 진짜 유명무실한 자문기구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에 참여를 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일본의 이 식민지배 정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간을 줄 테니까, 야, 너네 땅이 뭐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땅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조선에서 좀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토지야, 토지. 너네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며? 야, 근데 누가 무슨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도와주지.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근데 너네들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좀 수립되고 확립될 필요가 있어.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우리 일본이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토지 근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되려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제 조선 총독부 산하에 두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줄 테니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응? 야, 우리는 너네가 무슨 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자발적으로 좀 신고를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라면 신고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왜요? 그걸 노래. 네. 내가 신고하면은 이 땅이 내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할 게 뻔해요? 그래서 뺏어갈 게 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고를 잘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미신고 토지. 미신고 토지는 불법적인 토지라는 거야. 불법적인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압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황실 소유지나 국유지 등도 다 이제 조선 총독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많았을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오는 농민들이 많았을까?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소작권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주는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대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계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작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작권을 신고를 했으면은 안 뺏어가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신고를 하러 갔는데 신고하는 서류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인정이 되죠. 다만 이 신고하는 서류도 굉장히 이제 두껍고 많았다는 거야. 양도 많고 다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조선 사람들은 신고를 하러 갔다고 이게 뭐야 하면서 결국에는 신고를 못 하게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조선 총독부 산하에 두게 되고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이것을 어디에다 넘기게 돼요? 동양석시 주식회사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양석시 주식회사에서는 이것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선 안에서 무엇이 늘어났겠어요?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게 되고 토지 조사령 이후에는요 지주의 권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주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6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폐사령을 실시해서 우리 민족, 한국의 이 조선의 민족들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울 거야?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라?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회사령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제 처음에는 허가제로 존재를 했었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봅시다. 문화통치가 지속이 되다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합의로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보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사건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 자,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간의 전쟁이 있고 세계 간에 진짜 여러 나라끼리 한 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했었던 최초의 전쟁이었단 말이야. 정말 많은 이 인명피해를 냈었습니다. 이 세계 1차 대전에 패전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는 승전국이었었거든. 그래서 연합국이 둘 다 연합국이 승리를 해 얘들아. 연합국이 승리를 했는데 연합국의 주요 국가들 전쟁에서 큰 이제 공을 쌓은 주요 국가들이 강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패전국 식민지 해가지고 연합국들이 파리 강화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연합국의 주요 국가가 되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바로 평화 14개조 원칙. 평화 14개조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이 14개조 원칙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타 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민족 스스로, 각 민족 스스로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 대한 해방을 약속해 주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방이네요. 다만 이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에 대한 해방은 당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시 이제 영국이 연합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영일동맹이 체결이 되었었단 말이야. 1902년에.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 연합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승전국의 식민지였어.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는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러시아의 이 레닌, 블라드미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1917년은 러시아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해야. 왜냐면 2월에는 무능했었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니콜라이 2세를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10월에는요. 니콜라이 2세를 끌어내린 다음에 임시정부가 자리 잡았는데 임시정부도 무능해. 전쟁 그만하기로 했는데 전쟁을 계속하네.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임시정부를 타도하는데도 성공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민중의 뜻이 뜨거우면 이러한 혁명에 성공할 수 있구나. 정권의 변화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1차, 2차 배경에서 또 세 번째 배경은 고종께서 돌아가셨어요. 언제? 1919년 1월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고종께서 커피를 원체 즐겨 드셨잖아요. 근데 고종께서 수정과를 한 잔 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진짜 크게 아프면은 붓거든? 응? 붓는단 말이야. 풍선처럼 몸이 막 부풀어 오르더니 피부가 새카매졌대.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게 한복이잖니? 개량 한복이긴 한데 이 한복이 벗겨지지가 않아가지고 한복을 잘라내야 될 정도였대요. 너무 몸이 너무 부어가지고 바지도 벗길 수가 없고. 그래서 가위로 이제 옷을 잘라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왜냐면 고종께서 1919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미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퇴위가 되었으니까 이때 망명 정부를 세우자. 우리가 만주로 가가지고 망명 정부를 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고종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이랑 무슨 의심을 할 것 같아? 독살. 그렇지, 독살이다. 이때 민중들을 중심으로 고종 독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의 분노로 뜨겁게 달구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무당 통치기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쉽사리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국외로 일부러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주, 길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그들은 무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 걸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이 일어서가지고 일제히 천지를 휩쓸라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것은 비무장 투쟁을 하자는 거였을까? 아니면 무장 투쟁을 하자는 얘기였을까? 무장 투쟁이지, 그치?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일제로부터 우리가 일제에게 무력을 가해서 무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장 투쟁, 즉 독립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무독립선언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던 지식인 유학생들은요. 도쿄에 있는 YMCA 회관에 모여가지고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1910년대야 조선인이 3명만 모여있어도 때리고 보겠대. 나 참 진짜 3명만 모여있어도 때리면 우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만세운동합니까? 근데 모여있어도 뭐라고 못하는 이들이 있어. 어떤 단체? 진해파. 어떤 단체들은 3명 이상 모여있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을까? 교회. 맞아요. 교회? 좋아요.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모여있을 수밖에 없잖아. 학생들이 수업 듣는데 막 여러 명 모여있는다고 해서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 종교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여러 명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있는데 때릴 수 없는 거잖아. 종교인들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특히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었던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이제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으로도 많이 들어갔던 인물이죠. 불교의 한용운 선생님이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민족대표 33인과
이 서울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3월 1일 날 우리 다 함께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근데 약속된 3월 1일이 되었지만 막상 이들이 안 오는 거야.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오지 않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민족대표 33인 중에 다 모이진 않았어요. 이제 민족대표 33인들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인명피해가 너무 심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고급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자진투옥이 됐어요. 자진체포됩니다.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태화관으로 모인 것이죠. 자진투옥. 그런데 그럼 시민들은 이미 다 탁골공원에 모여 있는데 안 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안 오네. 그래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받았었던 소포를 한번 보십시오. 뜨겁게 달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심장이 진짜 뜨거워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더 용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과 학생이 주도하여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독립선언문 5등의 자유 우리는 얘들아 독립된 국가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소포 뒷면에 보면은 기미독립선언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이다. 조선은 독립된 국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3일 만세운동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불을 지피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점화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화기. 불을 붙인다 해서 점화기가 되는 거야. 이후에는 이제 도시로 확산이 되고 학생들이 이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일본 경찰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도시로 확산되고 도시에 있는 이 상인들과 노동자들한테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저씨 들어보세요. 아저씨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 여러분들 어른들은 어떨까? 어른들도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장사하고 일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파업을 하고 그리고 이 만세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디로까지 확산이 되는 거야? 농촌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자,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이 3.1운동의 양상이 살짝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 무장 시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무력을 사용한 시위의 양상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야? 농촌이잖아, 그치? 1910년 무당 통치기에 누가 가장 억울하고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농민입니다. 왜? 토지 조사령으로 인해 가지고 화전민으로 전락하고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소작권도 인정되지 못해가지고 생계가 무너진 농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령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었던 농민들이 이 무력 시위의 양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은요 이때 깜짝 놀라요. 야, 조선인들도 화가 나면 무섭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화성에 위치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제암리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성인 남성들을 불러가지고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그렇죠. 어떤 곳이에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신성한 공간이지, 그치? 예배를 드리고 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인데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일본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제암리 교회에 이 어른들을 다 우겨놓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었던 여성들까지도 총칼로 이렇게 사살했었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만행을 왜 저지른 거야? 3.1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렁이도 하물며 밟으면 꿈틀하는데 조선인은 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을 이야기하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소포에 보면은 이제 일본 국기에다가 우리가 건공감리와 태극무늬를 그리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강점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이제 첫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통치체제를 바꾸게 돼. 아, 그래. 야, 동물도 하물며 짐승도 말이야. 계속 때리다 보면은 계속 결국 주인을 물게 되는 법이거든. 그러지 말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줘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3대 총독이었었던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법을 전환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아, 이게 진짜 우리의 정부만 있었다면, 우리의 정부만 있었다면 진짜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서울에 한성정부가 자리 잡고, 국외, 특히 이제 만주 일대에서는, 연해주 만주 일대에서는 대한 국민의회,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치? 정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분산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 무엇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이 뜨거운 의지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로도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제 저희 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일제감정기가 시작되면서 국외로 이제 망명을 가는 이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외에 살고 있다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이들도 있었겠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미국,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은 이어졌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를 보고 우리도 움직여야겠다.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중국 오사운동은 뭐예요? 뭐 중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건가요? 이 당시에 이제 중국 군벌이 이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이 21개조를 요구한 것을 군부에서는 승낙을 해. 근데 이 군부의 뜻이지 이것은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하게 되었었던 게 21개조 요구에 반발했었던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1운동으로 통치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일단 얘들아, 헌병 경찰제 이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